네, 안녕하십니까. 깡센클럽 강제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보면은 외국인들 매도는 그대로 이어졌는데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죠. 기관 투자자들, 특히 이제 보험하고 투신권, 이제 최근 들어서 주가 자체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가 되고 연말에 사람들이 많이 펀드 환매를 했었는데 지수가 1950 이하로 내려오니까 이제 또다시 펀드 자금의 유입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어느 정도 오늘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를 좀 받추는 그런 흐름이 있었고, 어저께 같은 경우 중국에서의 급락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 이제 중국의 증감위에서 이제 대주주 지분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좀 완화시키겠다, 뭐 보완을 해서 이제 다시 발표를 하겠다, 약간은 이제 불안 요소 좀 없애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출발 자체는 3% 정도 하락 출발했으니까 단기적으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10% 빠진 거죠. 10% 빠지고 나서 소폭 반등을 하긴 했는데 마감 자체는 이제 소폭 약세로 마감이 되었고, 어느 정도 이제 어저께 급락에서 얼핏 보면은 좀 불확실성이 거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경제 지표, 그 경기 둔화 우려란 부분인데 이 경기 둔화 우려란 부분이 사실 별로 안 좋습니다. 아예 딱 구체적으로 뭐가 악재가 빵 터져가지고 악재 해소가 딱 될 때 반등이 나면 좋은데, 이거는 시장에서 대형 악재가 빵 터진 게 아니라 앞으로 안 좋을 것이다,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 뭐 우려가 진행이 되는 것들은 빠른 반등이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시장에서 작년부터 이어왔던 수급적인 부분이 좀 해소가 좀 되고,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발표가 되면서 이런 요소들을 없애주는 과정이 서서히 좀 전개된다. 그래서 어저께 약간은 지금 시장에서는 위험 구간이기 때문에 우선은 조금은 반등 시에는 비중 축소하고 다음 주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가 좀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아서 약간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 반등이 나왔다 해서 어저께의 관점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을 볼 때 이제 먼저 체크할 부분이 어저께는 중국 증시를 봤습니다. 근데 어저께 중국 증시의 영향이 결국 미 증시라든지 유럽 증시 전부 다 영향을 좀 많이 미쳤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 증시 자체가 밑꼬리를 달면서 약간은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되는데, 미증시 자체도 사실 현재는 좀 불안한 그런 흐름입니다. 왜냐면 이제 투자와 소비 그 관계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가 전체 GDP에서 거의 68%, 70% 차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연말 쇼핑 시즌 이 시기에는 굉장히 소비가 많이 되는데, 이게 지나고 나면은 아무래도 소비가 확 줄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 같은 경우가 실제로 1분기에는 안 좋은 그런 케이스를 보여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3월달 뭐 FOMC 회의에서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3월달보다는 6월달에 다시 금리 인상 이야기가 그때는 나올 것이고 현재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문제는 반등이 미증시가 강하게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이 부분이죠. 미증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주봉 차트인데 앞전에도 똑같은 말씀 한번 해드렸어요. 미증시가 지금 상승 추세, 2012년부터 쭉 이어왔던 상승 추세는 이미 작년이죠. 작년 7월달, 8월달 이때 이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되면서 굉장히 크게 무너졌었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시장에서 추세를 계속해서 타고 가다가 이탈을 하고 나면은 우선 사람들이 계속해서 상세를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게 되는데, 반등이 나온 이후에 시장에서 이제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추가적인 강세를 못 띄고 지지를 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이 지지 라인대가 무슨 자리면 전체 박스권에서의 중간마디입니다. 그래서 전체 박스권의 중간마디에서 지지가 현재는 앞전에도 1990마디 지지가 됐고 어제도 마찬가지 지지가 됐어요. 그러면 이 라인대에서 지지를 해줘서 위로 가면은 다행인데, 위로 못 가고 이탈하게 된다면은 앞전에 작년 하반기 저점 라인대, 이 라인대까지 열어둬야 된다고 하죠. 근데 이거는 어저께 중국 차트를 봤을 때도 똑같이 설명해 드렸는데, 중국이 지금 현재 박스권에 이탈했기 때문에 박스권 마디폭만큼 하나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박스권 마디폭만큼 하나 빠져가지고 3050에서 3120 정도가 떨어지면 차라리 그 구간이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다고 할 정도로 안정적인 구간이 되는데 지금 현재 중국이 그렇게 돼 있다면은 올해 7, 8월 달에 저점 자리대를 다시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미증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우선은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박스권 라인대를 이탈해서 차라리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중국도 많이 빠져 있고 우리나라도 이미 빠져 있고 차라리 미국도 빠지는 게 앞으로 향후 시장을 볼 때는 좀 더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증시가 1990마디대를 어저께 저점 자리대 지켜주는지가 중요하고 많이 지켜주지 못한다 할 경우는 어떻게 된다? 마디 하나를 더 빼서 미증시도 추가적인 급락을 염두를 좀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내 증시에서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구간대에서 그냥 단타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자리대에서는 단기 납부였다는 기술적인 반등을 노린 매매가 훨씬 낫다는 건데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들이 아직까지 결국은 지금 몇 개 안 남았는 상태이고 일부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추세를 잘 맞춰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대형주 쪽에서는 추세를 맞춰서 추세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종목들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를 좀 하신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시장에서 약간 특징적인 부분은 하나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뭐가 있냐면 오늘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금융투자에서 많이 나오긴 했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펀드 자금의 유입이 들어오면서 투신권 그리고 보험가가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매도가 많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했던 규모와 매도했던 규모가 요 근래 들어서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전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12월 중순이 넘어가게 되면 외국계 펀드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어떤 포지션 차지 않습니다. 그냥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이제 1월달 들어오면서 외국인들 매매가 좀 강하게 들어온 게 있고 세게 매도가 나가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비중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보면 시장은 좀 더 안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동안 워낙에 많이 팔아놨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고가를 다 비워버리면은 그 다음에 다시 채우겠죠. 그 과정이 언제쯤 일어날 거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파는 게 뭐냐? 그 종목이 뭐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사실 거래소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를 보게 되면은 앞전에 삼성전자가 바닥을 칠 때가 똑같죠. 왜? 거래소 시장이라든지 이 지수 자체가 삼성전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바닥을 쳤을 때가 이제 시장이 올라가는 구간이 되는데 앞전에 삼성전자가 바닥을 치면서 강하게 넘어갔던 이 시기가 바로 뭐였습니까? 실적 발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추세를 넘어갔기도 했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강세가 이어졌던 그런 흐름이었었는데 우선은 삼성전자가 강세 띄고 나서 지금 쭉 내려오고 있죠. 근데 이때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세기형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서 추가적으로 방향을 위로 잡아주게 되면 삼성전자 돌파가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깨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종합주가 지수라든지 대형주 지수도 마찬가지인데 딱 어저께 장대 음봉이 떨어지면서 중요 라인대 지지를 받던 자리대를 다 깨버린 케이스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시장에서는 지지가 119만원 자리대 전후로 해서 지지가 나왔는데 이 라인대가 앞전에 갭이 있었던 강하게 실적이 발표되면서 거래량이 크게 실렸던 그 자리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대 지지를 해줬다는 건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 한번 이탈이 되었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서 바로 추세를 복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가 있는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따라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냐? 그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4분기 현재 그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한 6조 4천억 정도. 그러니까 원래는 6조 7천억이었었는데 컨센서스를 조금 하회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고 올해 시장에서 전망이 아직까지 별로 안 좋게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갭을 메울 소지가 높다라고 열어둬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갭을 메운다 이 얘기는 우리가 어저께 코스피 지수 대형주를 볼 때 제가 갭을 메울 수 있는 부분까지도 열어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똑같다는 얘기죠. 그 갭을 메울 소지까지는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갭을 메우고 나면은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현재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피고 있고 이제 올해 매 분기마다 배당을 하겠다
이게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주주 친화적으로 배당주로서의 메리트는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라인대에서 지지가 된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강세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우리가 지수가 받아쳤냐 안 쳤냐도 따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의 매도세가 굉장히 좀 크게 나온 케이스인데 반대로 기관에서는 또 삼성전자를 사는 모습도 좀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를 아직까지 매도가 좀 크게 떨어진 쪽은 금융투자 쪽이고 매수를 하는 쪽은 연기금이나 이런 쪽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급적으로 완전히 해소가 가 이제 어느 정도 수급적인 부분에서 기관에서의 매도 물량도 완화가 되려면 배당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왔었던 프로그램 물량 이것도 소화를 해줘야 되는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현재 추가적으로 전부 한 3분의 2 정도 한 80, 60% 정도가 지금 현재는 소화가 됐는데 추가적으로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이게 이제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소진이 될 것 같은데 그 물량까지도 마저 소화를 해주면은 그러면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거래소 대형주 쪽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그럼 반면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섹터,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뭐냐? 코스닥을 대해서 요 근래 외인들 매수가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세트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세트리온 하면은 코스닥에서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 세트리온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바이오 역시도 잡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코스닥은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690에서 700마디는 기본 N자형 폭 마디를 뽑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되돌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증시가 불안하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세트리온 차트 한번 볼게요. 세트리온 같은 경우가 이제 시장에서 초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트리온은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온다는 부분이 있는데 강하게 매수가 들어온 배경이 뭐냐? 신약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제 복제약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런 기대진 거죠. 사실 이거는 작년에도 똑같이 나왔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그 부분을 가지고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트리온에 대해서 평가를 지금 가격대에서 뭐 굉장히 크게 갈 것이다 라는 기대는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삼성물산, 그러니까 삼성그룹에서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지금 복제약 이쪽에 대해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많이 겹칩니다. 상품이.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좀 별로 프리미엄을 앞전만큼 받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차트를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상승폭이 딱 배당락이 있었던 그 다음 날부터 그날부터 시작해서 단기적으로 21%라는 상승이 나왔죠.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차트사에서 볼 때는 앞전에 요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만 딱 보게 되면은 자리가 올라가기가 사실 수월치 않은 자리였습니다. 매물도 단기적으로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바로 배당락일 날 갭상승이 나오면서 중요 매물대를 한 번에 뚫어버리고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세트리온이 지금은 87,000원에서 91,500원이라는 이 저항대 라인대, 직전에 고점 라인대인데 이 라인대에서 지금 현재는 소화를 하는 그런 구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트리온이 여기서 소화를 하고 추가적으로 위로 가게 되면 세트리온은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추가적으로 매물이 없는 구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강세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세트리온을 최근 들어서 그가 작년 8월 달부터 시장에서 세트리온이 바닥을 잡고 다시 움직일 때 이때 가장 강하게 매수했던 주체가 누구냐면 투신권입니다. 그래서 투신권에서 세트리온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다고 할 때 외국인들이 요즘 많이 사주고 있는 물량을 계속해서 투신권 물량까지도 받아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투신권의 물량이 떨어지는 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코스닥이 추가적인 강세가 더 뛸 수 있냐 없냐는 바이오 그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렸는데 그 차트라든지 지금 세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지점 고점 라인대에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강세를 띄고 위로 가냐 못 올라가 체크하셔야 되고 87,000원 가격대를 이탈하냐 지지해주냐 이것도 역시 동일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제 기관들마다 다 수급이 좀 나눠지는 모습인데 오늘 이제 그 기관에서 연기금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뭐냐? 포스코입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철강주들 앞으로 새로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관점은 동일합니다. 그 관점 그대로 가는데 왜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올해 중국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냐? 사실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공교롭게도 이제 2006년, 2005년 이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시장에서 주도했던 섹터들은 항상 중국 관련으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포스코 같은 경우 여전히 기관에서의 매수가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종목입니다. 그럼 포스코 차트를 앞전에도 설명드렸는데 제가 뭐라 했냐면은 시장에서 배당락이 있기 전에 기관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기관에서 연기금 투시할 거 없이 전체 기관이 다 유입을 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앞전에 세경 차트를 돌파하면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나서 배당락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직전에 저점을 깨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구간대에서 오늘 5일선의 상향 돌파가 나오는 그런 흐름까지도 나타나줬습니다. 그러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대에서 바닥권에서 위로 가냐 못 가냐인데, 여기서 이제 5일선을 넘어서 올라간다면 단기적으로 5일선 쌍바닥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직전 고점 자리대를 다시 한번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포스코를 왜 시장에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종목을 공략을 하냐, 이 부분인데,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포스코 같은 경우는 6년 동안 하락했던 그런 종목이라 했었죠. 그러니까 6년 동안 하락한 종목이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는 기술적 반등만 나온다 하더라도 그 반등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 포스코는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서 올해부터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기는 하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중국의 일부 철강 회사들이 무너졌죠. 무너지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더 이상 중국 내부적으로도 철강 가격이 더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철강 가격을 조금씩 인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철강 가격이 빠지지 않는 위치가 왔다는 부분이 국내 철강 가격도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바닥은 다 지금 바닥을 치고 이제 바닥 다지기를 하고 나서 올라갈 수 있냐 없냐, 그 차이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투신권에서도 많이 사는 종목이 있는데, 투신권에 많이 사는 종목이 바로 화학주입니다. 그러니까 화학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유가하고도 많이 연결을 시키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투신권에서 많이 사는 그런 종목인데, 롯데케미칼도 잠깐 보도록 하죠. 롯데케미칼은 전체 차트는 박스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제 상반기였죠. 작년 초에 시장에서 롯데케미칼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죠. 왜냐하면 유가가 많이 빠져 있는데, 그에 따라 유가는 빠지는데 반해서 화학 제품 가격들은 좋아지니까 원재료 가격은 떨어진 반면에 제품 판매 가격은 좋았다는 거죠. 그 마진이 좋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강해갔었죠. 그래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작년 이제 초 대비해서 거의 100% 정도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 조정 받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오다가 이제 삼성그룹에서 화학 부분을 매각하는 거를 인수하는데 그 인수 비용이 좀 비싸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무너졌죠. 근데 지지를 계속해서 해준 자리대가 21만 5천 자리대인데, 이 자리대가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전체 그림에서의 박스권 하단을 맞춰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간 마디가 25만 5천 원짜리인데 25만 5천 원짜리대가 현재 매물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 매물을 서서히 소화하는 그런 과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물 소화를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는 추가적인 강세도 뜰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보통 4분기가 가장 비수기고 1분기 중반이 넘어서면서부터 어느 정도 업황이 좋아지게 되는데, 올해도 그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나 유가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은 여전히 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우디라든지 다른 국가들에서 이제 에틸렌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올리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국내 대부분의 화학업체들은 이제 NCC라고 하죠. 그러니까 NCC이고 중국이 CTO라고 하는데, NCC 업체 자체가 굉장히 가격적인 부분에서 모멘텀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업종 자체가 정유화학 이쪽은 좀 더 좋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현재 화학하고 철강 이 두 개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화학하고 철강을 이야기할 때 다 똑같아요. 예전에도 똑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화학 같은 경우가 이제 2011년도에 뭐 차화정 연결되면서 굉장히 주가가 강해갔었죠. 그러고 나서 2013년대까지 어떻게 합니까? 거의 수직으로 계속해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학 업종이 업황 사이클이 바뀌고 유가가 떨어지면서 그 투자 자체가 많이 줄었죠.
그러면서 화학 업종이 다시 올라간 그런 케이스가 되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공급 과잉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수요가 다시금 살아나니까 결국 주가가 올라간다는 케이스예요. 그러면 기관에서는 철강 화학을 왜 많이 사느냐 이 부분이죠. 철강 화학을 많이 사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에서의 구조조정 이게 아마 올 한 해에 가장 큰 이슈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의 흐름이 바뀌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산업이 한번 사이클이 새로운 산업이 들어오고 새로운 이슈가 크게 부과될 때 움직인 것이 하나의 뭐 테마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현재는 전기차입니다. 왜냐하면 IT 쪽에서는 뭐 내일부터 세스가 시작이 되는데 IT 쪽은 사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게 상당히 없죠. 스마트폰이 처음에 나올 때는 굉장했었죠. 왜? 그동안 시장에서는 그냥 단순히 폴더폰이라든지 그냥 통화 위주였다가 스마트폰 데이터라든지 이런 새로운 시대를 바꾸는 하나의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는 크게 바뀌거나 그런 건 없죠. 결국 스마트폰에서 조금 더 지달을 한다 정도가 되는데 뭐 여기서 추가로 가는 것이 이제 최근 들어서 OLED 관련해서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앞전에 애플 같은 경우는 LCD를 주로 쓰다가 이제 OLED 바꾼다. 그리고 이제 접는 스마트폰이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이 새로운 그림인데 사실 생활 자체를 바꾸는 거는 사실 좀 부족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이런 것들 하나의 흐름이고 유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현재 2016년도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구조조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보게 되면은 한계 기업, 좀비 기업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한다, 구조조정한다 이게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계 기업이다, 좀비 기업이다 하면서 가장 시장에서 주가가 크게 무너진 것이 사실 해운주입니다. 그러니까 해운주 같은 경우는 이제 좀비 기업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역량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는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케이스죠. 경제에서 많이 뒤쳐졌다는 얘기예요. 치킨 게임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을 제대로 못 받고 부채가 많다 보니까 결국 그분이 문제가 된 그런 케이스인데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태에서 특히나 올해가 중국에서 구조조정이 가장 크게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중국 증시가 많이 빠질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또 하나 이유가 있었죠. 중국에서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는데 중국 정부에서 지원을 하면서 자체적인 뭐 어느 정도 이제 살리기업하고 주기기업 이제 분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알아서 살아남아라. 품질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 부분이 중국에서의 정책적인 부분이 약화된 것이 아니야. 여기까지도 같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 중국에서 구조조정을 할 때 중국하고 가장 우리나라가 현재 많이 충돌되는 산업이 철강하고 화학 같은 기초 소재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국에서 부도되는 기업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수요가 또 늘어나면은 결국 국내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철강주들 같은 경우가 투신권이라든지 기가 같은 경우 적극적인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을 언제 강하게 받느냐 이 차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중국에서 구조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경제공작회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공작회의 내용인데 사실 이제 앞에 뭐 다른 것들은 이미 계속해서 시장 여러분들이 많이 시장에서 읽어보고 했었기 때문에 중요하게 체크는 안 하고 2013년도에 주요 내용 중에서 하나가 있었죠. 구조조정과 산업재편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013년도에도 사실 계속해서 중국의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이 과잉산업으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구조조정을 하는데 중국 정부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준 거죠. 살아남게끔. 그리고 실질적으로 새롭게 뭐 새로운 지역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철도 개발, 철도라든지 이런 쪽에 계속해서 정부에서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남는 쪽으로 해줬는데 실제로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가장 크게 중국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과잉 생산과 구조조정을 마무리한다 쪽입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가 마무리한다 쪽인데 가속화 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했는데 이 부분을 가장 크게 얘기한 부분이 바로 과잉 생산을 해소하겠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다음 주 말이 되면 AIB가 공식적으로 출범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수요를 늘린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더 강하게 함으로써 도산될 기업은 도산되고 남을 기업은 남게끔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철강 산업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크게 떨어지게 되면은 중국에서의 그런 부분이 그러면 결국은 국내 철강사도 예전에는 사실 뭐 굉장히 이제 더 확대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비용 절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을 통해서 잘 살아나고 있는 상태죠. 잘 버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잘 버티고 나면은 그 다음에 좋은 기회가 왔을 때는 결국 치킨 게임이 승자됐을 때는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은 중국이란 나라가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 그 부분인데 제가 13차 5개년 계획이 중국에서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부분의 핵심이 뭐냐? 인프라 투자와 구조 조정 이 두 개입니다. 그 인프라 투자라는 부분은 국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중국의 자본재, 그러니까 소재라든지 주로 이런 부품들을 많이 이제 수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금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사람들이 중국 투자한다면은 대부분 생각하는 것이 소비를 많이 생각합니다. 왜냐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에 크고 그리고 인구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중국의 인구 그 많은 그 사람들이 뭔가 소비하기 시작하고 뭔가 더 쓰기 시작하면 그게 엄청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중국 같은 경우는 전체 GDP에서 한 38% 정도가 소비이기 때문에 아직 소비만 가지고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실제적으로 마찬가지인데 2007년도부터 그러니까 2007년도가 우리나라 철강이라든지 뭐 화 이런 것들이 정점 찍었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그 당시가 중국 투자 프리미엄 무슨 얘기냐? 중국에서 인프라 투자를 많이 했던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때도 한 2년 반 정도가 시장에서 뭐 조선, 건설, 그 철강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됐었는데 어느 정도 갔었냐? 자산 가치 대비해서 2.5배 정도. 그 이상 가고 난 다음에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여태까지 하락을 한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소비 시장을 열었죠. 왜? 투자 갖고는 중국의 GDP를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소비 쪽을 높였는데 소비도 현재는 지금까지 해서 한 2년 좀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소비 관련주가 프리미엄을 많이 받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2016년도가 올해부터 13.5개년 계획이 다시금 투자 프리미엄이 그동안 많이 빠진 것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냐 안 되냐 이 흐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관에서의 입장 차이와 외국인들의 입장차 그런 것 시각이 지금 상당히 많이 상이한 시장이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현재 시장이 좀 안정화될 때까지는 적절한 리스크 관리와 단기 매매를 중심으로 시장을 좀 이겨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깡스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전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